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곳 설법하는 이곳은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열린선원 세절입니다. 여기 세절의 선원장이기도 하고 경기도 평택의 경기도 전통사찰 제26호 보국사 주지이면서 우리 지구촌 가족들이 한국에 오실 때 또 한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실 때 그때 드나드는 관문인 인천공항 2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2터미널에 종합청사 지하 1층에 세계선원이라고 그 공항에 계시는 분들과 드나드는 분들의 그런 그 마음을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세계선원 선원장이고, 옛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끝까지 승승장구할 줄 알았지만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개발해서 일본에 떨어뜨려서 결국 항복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절대로 천황가나 또 군대 헤드쿼터 본영이나 그리고 통신 시설을 절대로 물이나 불이나 폭탄 이런 걸 통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사방 전체가 수키로 넘게 돌로만 되어 있는 곳을 지하 굴을 뚫을 때 우리 이 민족, 우리 조선인, 우리 한국인들을 잡아다가 힘들게 일을 시켜서 거기서 고생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길을 마쓰시로 대본영이라고 하는데, 마쓰시로 대본영에서만 참사를 당한 것이 아니고 곳곳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만주까지 또 러시아까지 그리고 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남방으로도 끌려가 가지고 태국 그 콰이강의 다리 이런 데 가보면은 그쪽에 민속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쪽의 사람들에게 안심 인명 극락 왕생의 길을 열기 위해서 나가노의 아즈미노시 호다카 아리아케라고 해서 그쪽에 아리아케 야마 즉 유명산 아래 금강사라는 절을 지어가지고 제가 6년 전에 주지를 맡아서 지금까지 교화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외국에서 오신 우리 한국인 다문화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부처님의 아주 아름답고 훌륭하고 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올 준비를 하는 그런 꽃샘 추위도 또 한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삶에도 꽃샘 추위처럼 정말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날씨에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대비를 한다면 그 부분을 어렵지 않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꽃샘 추위도 그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설법을 하고 불교 공부 곧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중흥조로도 어느 종단에서는 이웃 종단에서는 모시고 있고, 그리고 한국 불교의 종조인 또 우리 태고종에서는 종조인 태고 보우 원중국사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삼각산 중흥사에 사시다가 경기도 가평 설악면에 소설산, 소설암, 아주 자그마해요. 꼭 그 설산이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이건 중요한 자기 자신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조그만 사찰에 있다고 어느 남방의 스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부처님이 계시면 큰 곳이죠 라고 하는 말에 아이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소설암에 가서
이분께서 사시면서 편안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주 교통이 불편하죠. 요즘 물론 차가 가지만 그때의 재미난 삶, 이것을 산속에서 스스로 즐긴다라고 해서 담아놓은 시들이 산중자락가입니다. 여기에서 4번의 안거를 편안하게 놨다고 합니다. 안거 아시죠? 예, 옛날 또 지금도 남방 지역에서는 더운 여름 또는 우기, 비 올 때만 좀 안 돌아다니고 편안하게 산다고 해서 안거라고 하고, 그것이 중국 거쳐서 한국에 와서는 여름뿐만이 아니고 겨울에도 안거하면서 주로 좌선 정진하는 것을 안거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원래 부처님 당시에는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지 참선만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도 건강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에 멀리 나가는 건 안 하더라도 경행, 워킹 메디테이션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아주 좋은 마지막 세월을 보내신 것이죠. 52세 때는 원나라 연경에서 만났던 현릉, 이 양반이 나중에 충무왕에 이어서 공민왕이 되었죠. 그래서 대호군 손습을 보내서 와주십시오 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그해 4월에는 보법사에서 같은 고려 출신으로 서곡 천공의 법을 이은 백운 경한 1299년에서 1375년, 그러니까 태고 스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났고 조금 일찍 열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지심체요절의 저자, 직지심경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공민왕의 요청으로 권례, 대권례에서 설법하고 경룡사라고 하는 절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때 태고의 출신지인 미원장을 현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지금의 시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깊은 골짜기를 현으로 승격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고장은 십승지 10군데의 아주 훌륭한 경치 중에 하나로 꼽히고, 그 산천의 모습이 한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한양다리, 한양교, 그리고 한양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규모가 아니었음을 짐작만 할 따름입니다. 여름 안거를 마치고 나라에 별난이 있을 것 같다 하는 그 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설함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바로 얼마 뒤에 조일신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56세 되던 해 임금이 문화평리 한가귀를 시켜서 대궐로 오게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3월에 판전교 이정을 시켜서 오게 하고 봉은사, 지금 뚝섬 봉은사, 요즘은 강남 봉은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개당 설법하였습니다. 4월 24일에는 왕이 선사를 왕사로 모셨고요. 이때 나라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서 백성들이 고생하였지만 왕사 책봉 날부터 단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묘하지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그렇게 서로 통하기도 합니다. 단비가 그냥 조금 온 게 아니고 대지를 적실 만큼 충분히 오게 되자 이를 왕의 스승비라고, 왕사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월말에는 광명사에 원흉부를 설치하고 정삼품의 관리를 둬서 선교, 종문, 사사, 절들의 주지를 왕사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원흉부라는 게 원흉하다, 요즘으로 이게 뭐 통섭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둥글게 뭔가를 하는 그런
부서라는 뜻입니다. 당시의 사찰과 함께 수선사와 같은 형태의 결사가 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 사사가 절사자도 있고 모임사자라고 해서 결사라고 우리 스님들이 또는 스님들만 꼭 한 건 아니고요. 대개는 스님들이 저 송광사가 송광산인데 거기다가 수선사를 저 우리 대고 스님보다 한 200여 년 앞선 불일 보조 국사께서 둔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백년 결사처럼 신도들도 함께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불자들이 또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남방 윗바사나의 경향도 있긴 하고 또 간화선도 역시 실제로는 일반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법어도 많죠. 방거사 같은 이름난 분뿐만이 아니고 치문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또 선의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가르침들을 이끌어놓은 그런 선문의 책들도 역시 일반인도 많이 공부했고 결사 딱 어느 기간까지 공부를 제대로 하겠다. 또 어떤 경우는 다 같이 하기 때문에 결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흉부를 중심으로 산문의 이익과 견해에 따라 불교의 단결이 스님들의 단결이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각 종파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교종은 종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갈등하는 양상이 그리 많지 않아서 선종의 산문을 주로 관심에 두었고 그 선문의 산문 가운데 육조 해능의 정계인 임재종 양기파의 법맥을 중시하였습니다. 이게 참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 하나로 됐던 초기 이 불교가 있었고 부처님이 열반하시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중에는 이제 결집을 통해서 하고 결집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러이러한 가르침들은 이러이러한 스님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 분들을 공부하는 이들이라고 해서 바르틴이라는 인도말을 통해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들에 따라서 자기 수행의 방법 또는 교학의 이해의 정도 또 그것을 전파하는 방법들에 대한 생각들을 정립하는 것이 이제 교파이고 그래서 모아 있는 것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흩어졌다는 표현은 좀 모양이 그렇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달라진 그런 모임을 스쿨을 결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비치게 되면 하나로 뭉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태고 보우선사가 그런 종파를 통합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계종이란 이름으로 통합을 했고 그래서 저희 태고종이 그때 통합을 시킨 태고 보우선사의 이름을 따서 태고종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처음부터 가진 건 아니고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은 아쉽지만 또 그한 역사의 일부 아니겠습니까? 왕은 왕사의 역할을 중시하고 보답하는 의미에서 그 태어나신 관양인 홍주를 목으로 승격시켰고요. 선사는 뒷날을 대비하기 위해 개성을 버리고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거 참 묘한 일들이죠. 어디나 정권을 새로 잡으면 그 여러 가지 규제를 바꾸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땅, 그리고 돈, 사람을 등용하는 방법론을 바꾸게 되죠. 이제 그런 것이 임기 말이 가까우기 전에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서 건의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또한 원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언젠가는 독립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건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좋게만 작용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네가 뭔데라는 견해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훌륭하다 할지라도 당신이
조사냐 부처님이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게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고선사를 더 어렵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산문을 통폐합함으로써 그쪽에 폐합된 불교의 반발도 있었고, 또 천도를 주장함으로써 대신과 호족 그 자리가 앉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수 집단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죠. 보수는 원래 거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슬기롭기 때문에 지키는 것인데 지키면서 슬기롭지 못하는 경향도 있죠. 그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왕은 선사를 연경궁에 맞이하되 스스로 제자라고 낮추는 사제의 예를 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중신들에게 선사를 받들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옛날 분들은 예를 들면 임금을 스님이 밟고 계단 위로 올라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른이, 높은 사람이, 또 임금이 그런 밑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도를, 정신적 지도를 하는 분을 높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의식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정몽주, 김중현 등이 출입하며 불법과 경세 지도를, 경세의 도를 묻고 뒷날 조선을 세운 이성계 등도 스님께 귀하였습니다. 57살 되던 해 왕의 요청으로 군사들을 위한 설법을 하고, 한양 천도의 주장이 개성부윤 윤택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 왕사를 사직하는 길, 사왕사를 지어서 왕에게 산중으로 돌아갈 것을 청했지만 왕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해서 못 돌아갔습니다. 이에 살며시 몸을 빼서, 사실은 몰래인 거죠, 빼서 소설암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중국 절강성의 승려 고담이 찾아와서 원나라의 불교 얘기와 세상 이야기를 해줘서 들었다고 합니다. 58살 되던 해에 홍건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성을 쌓을 걸 건의했습니다. 홍건적도 불교적 성향을 지녔었지만 민족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왕은 이를 받아들여서 성을 쌓게 하였으나 성을 쌓려면 역시 또 울력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어려움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59세 되던 때는 이러한 반발을 뒤로하고 다시 미지산으로 들어가서 초당을 짓고 백성들에게 피난 준비를 하라고 일러 주었다고 합니다. 미지선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까이 그 양평이죠. 여기는 가평이고 그 당시에는 하나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소설살 주변의 큰 산인데 소설암을 그렇게 부른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소설암이 아닌 미지산 어느 곳에 암자를 지었는지는 또 알 수 없습니다. 태고선사가 백성들에게 홍건적의 침략을 대비해서 피난하라고 한 때문에 피해를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은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선사의 나이 61세 때인 공민왕 10년 1361년이거든요. 홍건적이 물밀듯 쳐들어와서 도성인 개경을 함락당했고, 왕은 부랴부랴 안동으로 몽진, 임금의 피난을 몽진이라고 하는데요. 안동으로 몽진하게 되면서 선사의 깨우침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선사를 초청해서 상주 양산사, 지금은 문경의 봉암사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불교 초교종의 핵심 사찰, 심장 사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8년도에 성철 선사, 청담 선사 등등이 모여가지고 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대한불교 조교종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경의 봉암사 주지로 모셨기 때문에
선사는 양산사가 희양산문의 본산 사찰임을 생각해서 도량을 중수하고 선객들이 마음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선사의 부도라고 추정되는 오래된 부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홍건적이 물러가고 또 왕이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고 난 뒤 63세 때인 공민왕 12년에는 출가 본사인 가지사, 지금 장흥 가지산 보림사의 주지가 되어서 선풍을 드날렸습니다. 이때 많은 납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철우 종서 스님에게 명호시를 지어주고 월남정사에서 논일며 당두인 고저 찬영 선사에게 일상생활을 경계하는 글을 내려서 귀감이 되게 하였지요. 이런 내용들이 선사의 법어집에 수록된 많은 글들이 있는데 이때 글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연세가 드시고 또 법에 대한 견해가 더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글도 많이 쓰시고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계하고 훈계하고 고양시키는 글을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세 왕후가 돌아가자 슬픔에 잠긴 왕이 편조대사의 말을 많이 들으며 정사를 운영했습니다. 태고선사 입장에서는 요승이라고 보는 잘못된 사승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만 또 다른 편에서 보면 개혁승려라는 그런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옛날 자료를 보고 각자의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편조대사는 1359년 공민왕 8년 무렵 김원명의 천거로 정사의 등장, 중앙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 공주, 노국공주, 노국대장공주라고 있었는데요. 이 양반의 사망으로 해서 절망에 빠진 공민왕이 6년 동안 정권을 내맡기고 조신들을 견제케 한 후 노국공주의 명복을 비는 불사에만 전념할 동안 편조 힘이 아주 막강해졌지요. 이제 자기 자녀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대게 되는 경향들이 있고 또 제법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얘기해 줬을 때 공민왕이 솔깃하게 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사에 전념하기 때문에 힘도 막강해졌고 6년 동안 권세를 부렸지만 나중에 공민왕의 명으로 환속해서 이름을 신돈이라고 하고 호를 청한거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나 저기나 어떤 힘과의 부딪힘, 힘과의 연대, 힘과의 공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세속에서도 필요하고 또 교단을 용성하는 데도 세속의 힘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이제는 좀 그런 것이 쓰러지는 그런 종교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종교나. 신도는 집권 초기에 최영을 비롯한 무인 세력을 축출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기존 권문 세족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사 개편을 대대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색, 정몽주, 정도전과 같은 신진 사대부들이 신돈의 정권 참여를 계기로 차츰 성장했고 일반인들을 위해 개혁을 인민, 백성들을 위해서 개혁을 추진한 당시 성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개혁 작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주를 밝히고 사람의 신분을 바로잡기 위해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세속의 정치를 출가 경력자인 신돈에게 맡김으로써 적지 않은 부작용을 예상한 태고선사가 그의 부당성을 알리는 상소를 올리자 신돈이 오히려 선사를 모함하여 또 어려운 지경에 빠뜨렸습니다. 선사는 신돈의 권세가 날로 커지자 66세 때 1366년 10월에 왕사의 도장을 돌려보내 왕사를 사직하고
도솔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솔산은 고창 선운사가 있는 산으로 지장보살을 모시고 있는 도량입니다. 신도는 선사가 물러가자 자신과 관계가 깊은 화엄종 승려인 천희대사를 천거하여 책봉케 했습니다.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신돈이었죠. 아무튼 그때 68세 때인 가까운 전주 보광사로 옮겨 지내다가 자신에게 오도를 인가하고 법을 전해준 서곡 청공선사의 훈향이 서려 있는 원나라 절강성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신돈이 방해해서 가지 못했고요. 왜 그랬냐? 태고선사가 원나라로 가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모함하고 선사의 측근들에게 거짓 자백을 받아내서 결국 그의 여름에 속리산, 법주사 쪽이죠. 속리산의 근고를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권이 제대로 서지 못함으로써 오는 결과였죠. 다음해 봄에 선사에 대한 처사를 후회해서 승록사원 회기를 보내 금고를 풀고 소설산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왕이 신돈을 처형한 뒤 선사를 국사로 삼고 법포를 더해서 영원사에 머물기를 청했습니다. 전불시민 행해묘엄 비지원룡 마하실 따라 이웅존자 뒤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런 법포를 더해서 영원사에 머물기를 청했고 선사의 모친인 동래 정씨의 고향인 익화현 현재 양평군 용문면 연수리를 습격시켜서 양근군으로 하고 선사를 속리산에 금고시켰을 때 지주사로 강등시켰던 홍주를 보기 위하여 홍주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선사는 그거 좋아하지 않고 병을 핑계로 사양하고 소설함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왕은 영원사 주지를 바꾸지 않고 선사를 그대로 임명함으로써 예를 다했고 선사도 멀리서나마 영원사의 대소인을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1375년 75세에 공민왕이 쓰러지고 우왕이 즉위해서 즉시 선사를 우대했는데 78세 때 그 선대 주지를 맡겼던 영원사 주지에 다시 임명해서 영원사로 갔다가 1년만 머물고 다시 소설함으로 갔습니다. 소설함으로 떠나서 양산사로 81세 때 석장을 옮겼는데 부임하는 날 우왕은 선사를 국사로 다시 봉했고요. 양산사는 공민왕이 홍건적의 침입을 피해 가서 태고선사를 주지로 임명했던 곳이어서 두 번째로 입원, 즉 그 선원에 들어가는 것을 입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찰입니다. 82세 때인 1380년 여름 돌아가자 하고는 곧 소설산으로 돌아왔습니다. 12월 7일이 되자 말과 움직임이 불편해졌고 23일 되자 문인들을 불러서 내일 유시에 저녁 되기 전이죠. 내가 떠날 것이니 치군 즉 군수를 청해서 인장을 봉하도록 하라 라고 했다. 왕에게 아래는 유언을 지군편에 전하고는 대신들에게 보내는 세상을 버리는 글 사세장 6통을 써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튿날 새벽에 목욕한 뒤 옷을 갈아입고 유시가 되자 단정히 앉아서 마지막 법문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흔히 임종에서 하신 개송이라고 해서 임종계라고 이야기하는데 또는 열반계라고 얘기하는데 법문입니다. 세수는 82세요. 법납은 69세였습니다. 그때 읊은 개송이 사람 목숨 불거품처럼 비어 80여 년이 봄 꿈속이여 죽음에 이르러 가죽 포대 버리니 한 바퀴 붉은 해가 서산으로 떨어지네 라고 하셨죠. 인생 명약 수포공 80여 년 춘몽중 임종여금 방피대 일륜홍일 하서봉 이렇게
했습니다. 부고가 왕에게 전해지니 전농부정 전절을 시켜서 향을 보내고 부의를 예법에 맞게 하였습니다. 방장실 앞에서 답의하였는데 그날 밤에 하늘에 광명이 뻗쳤고 사리가 무수히 나왔다고 합니다. 정수리에서 나온 사리들은 별처럼 빛났다고 합니다. 이때 문인 유창이 쓴 행장에 의하면 1383년 1월 12일이라 하였으니 장례를 치르는데 장량, 장장 18에 18일이 걸린 것입니다. 전저가 사리 100과를 나라에 바치니 왕은 더더욱 존중하고 공경하여 시호를 원증이라고 내리고 중사 동쪽 우리 좀 삼각산 지금 현재는 북한산이라고 부릅니다만 거기 중사 동쪽 봉우리에 탑을 세워서 탑의 이름을 보월 승공이라고 하였습니다. 삼각산 중흥사가 그리 됐지만 지금은 그 땅이 폐허가 됐다가 지금은 조계종 스님이 인수해서 중흥사라고 복원을 했고 그 위에 태고 스님이 사시던 암자만 현재 태고종 공찰로 지정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태고 종도들이 성금을 모아서 그 사찰을 인수하고 그리고 그 사찰에 보낼 주지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고 보국사의 얼이 있고 우리 한국부교 전체의 스승이라고 일컬어지는 태고 북사의 유훈이 서려져 있는 태고사가 잘 복원되고 거기에 수행이 제대로 잘 되게 하고 수행을 지도하고 그런 훌륭한 스님이 원을 세워서 들어가기를 축원해 봅니다. 선사의 문도와 장로들은 우리 스승은 떠나셨지만 사리가 세상에 있으니 어찌 근심하겠는가 하고 대중들과 함께 돌을 다듬어 종을 만들고 사리를 넣어서 4곳에 간직하였습니다. 양산사, 산하사, 청송암, 태고암 등이 그 넷입니다. 소설암에도 탑을 세웠고 사리를 모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 작년인데요. 산하사에서 그 부도에 저와 또 저의 사숙 되시는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원법이라고 하는 큰 스님께서 같이 우리 태고 보우선상께 차를 올리는 그런 헌닭 의식하는 장면이 차의 세계라고 하는 잡지에 저희 글과 함께 잘 실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다 한국어로 써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읽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도 있고 또 자세히 보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산에도 탑을 세웠고 문도에는 화남, 고저, 철봉화상 등 고승만 107인, 운수납자 1003명, 최영, 이성계 등 거사 20명, 비군이 묘한 스님이 비문에 올라 있었습니다. 선사의 비문은 목은 이색, 양촌 권근, 삼봉 정도전 등 당대의 거유, 아주 훌륭한 유림, 유학파가 지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저는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태고 보국사의 후예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태고 스님께서 열심히 수행 정진했던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기리며 그리고 열심히 전법 도생했던 것을 가슴에 기리며 그저 자기 혼자만 잘났다고 하지 않고 모두를 아우르는 원흉의 정신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으로도 그런 글을 쓰므로도 이것만이 최고다라고 하는 주장은 자기 자신의 자긍심에서는 필요하지만 여럿이 같이 함께 하는 그런 원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원론, 이원론, 다원론 같은 무원론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저는 무원론을 주장했다고 그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외국에서 오셨지만 대한민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를 향해서 수행 정진하는 분들 모두가
하나일 것이라고. 그런데 하나는 뭉쳐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저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 삶을 치열하고 훌륭하고 재밌게 살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태고 보우선사의 가르침을 받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서 행복과 또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태고에서 생긴 공으로 다시 태고로 돌아갑시다.